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그 채권 투자를 할 때 이것만은 알고 하자. 이런 부분,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 마지막에 3부 시간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의 신원연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채권 하게 되면은 흔히 이제 신문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금리 같은 게 막 올라갈 때는 뭐 단기채가 좀 좋다 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면 뭐 장기채 사는 게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주로 하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채권을 쭉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네.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 채권 투자를 하려면 막막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류가 네.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참 어렵죠. 채권이 이 접근성이 아무래도 타 자산 대비 약간 허들이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은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서 채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는 보시겠지만 네. 채권 시장에 있어서 금액의 허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장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1,000원 소액부터 가능하고요. 네. 뭐 장외라고 하더라도 채권마다 금액의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좋고 남들이 인기 있는 것들은 금액이 좀 비싸게 높게 책정을 해두겠지만 네. 인기가 없거나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낮게 해서 유입을 원하게 되기 마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 자금이 적은데 채권 투자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는 일단 내려놓고 네. 금융기관을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증권사에 있어서는 HTS나 MTS로 장외 채권 시장과 장내 채권 시장을 모두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장내 채권 시장은 한국 거래소에서 공통적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채권들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네. 거래소에 바로 들어가면 이제 증권사를 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HTS나 MTS에서 1,000원 단위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채권 종류가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발행 주체, 만기, 조건, 뭐 이자 지급, 어쩌고저쩌고 뭐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용어도 많고 내용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하다 보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 장외 채권 시장을 가야 되겠죠. 네. 장외 채권 시장을 간다라는 부분은 브로커를 낀다라는 것이고 브로커가 속해 있는 곳이 금융기관, 증권사가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외 채권 시장에서는 각 증권사에서만 판매되는 채권으로 증권사에서 직접 물량을 떼와서 매매를 하는 것이죠. 개인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각 증권사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취급하는 증권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동소이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채권의 투자의 깊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 니즈가 정교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증권사마다의 차별점을 스스로가 캐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장내와 장외 채권 시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은행 또한 가능합니다. 은행은 증권사 분명 다른 기관인데 특전 금전 신탁이라고 해서 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특금이라고 하죠. 특금. 네. 고객, 내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신탁을 하고요. 금융기관,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대상에 돈을 투자하고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관이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투자군에 우리가 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규모를 불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운용 수익을 높일 수가 있고 수익을 높이면은 그 금융기관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되고 돈을 맡긴 고객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다. 증권사를 찾아가셔도 되고요. 은행의 특금 신탁을 활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펀드나 ETF와 같은 네. 간접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펀드 뭐 은행에서 활용하셔도 되고 다른 뭐 증권사에서도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고 전문 금융위기에 맡기기 때문에 네.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제 수반이 되는 것이고요. ETF는 주식처럼 편하게 펀드를 상장시켜서 거래를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네.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좀 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채권형 ETF도 많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한다라면은 훨씬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채권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이해도를 높여서 수익이 난다라면 훨씬 이제 흥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직접 투자, 간접 투자로 나뉘게 되고 네. 직접 투자는 크게 증권사,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간접 투자는 펀드를 통해서 하거나 증시처럼 ETF 상장된 것을 통해서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직접 투자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간접 투자는 아예 막 위임을 한 것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채권의 핵심은 직접 투자를 통해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판단하고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간접 투자의 장점은 쉽지만 비용이 조금 수반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네.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채권을 그 직접 투자를 할 때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장내 채권, 뭐 장내 네. 채권 약간 혼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거만 따로 떼어가지고 네,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직접 투자에 있어서 시장을 참여해야 되는데 네. 장내 시장을 갈 것이냐, 장외 시장을 갈 것이냐인데 네. 장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증시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장내 채권 시장은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채권이다 보니까 채권 종류를 다 담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에 있어서 아직은 과반이 못 된다라는 점이지만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장내 채권 시장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들도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좋을 수 있죠. 특히나 일반 채권 시장이나 소액 채권 시장은 1,000원 단위부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채권 거래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 레포 시장은 1억 원 단위, 네. 국채 전문 유통 시장은 10억 원 단위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내에서 국채와 RP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개인은 일반 채권 시장에서 상장 채권 전 종목을 대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네. 이 속칭 이른바 R 채권을 일반 채권 시장에서 HTS, MTS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에 그 아까 은행을 통해서 특정 금전 신탁 네, 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하면 은행에 이제 예금을 맡기듯이 내 돈을 신탁을 해서 신탁 계정을 통해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 신탁을 하면은 그 수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수탁자가 어떠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활용을 어디에 딴 데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특정 금전에 신탁을 해서 네.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고객이 현금 자산을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결국 돈을 다시 신탁자에게 돌려줘야겠죠. 네. 여기에서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의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는데 특금에서 일반적으로는 채권을 하게 되겠죠. 예금은 굳이 엄청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막 돈을 모아서 하지 않는 한 네. 예금이라는 거는 뭐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주식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신탁 계정을 활용할 이유가 수수료까지 써가면서 할 이유는 좀 떨어질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채권을 통해서 돈을 모아 크게 한 다음에 수수료도 절감하고 좋은 거를 먼저 큰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특정 금전 신탁을 활용하면 개개인 좀 자금이 있는 개인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특금이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신탁이라고 하면 지정한 방식으로 하겠지만 네. 이래라 저래라 완벽하게 통제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접 투자에 있어서 내가 이 채권을 사겠다라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풀 안에서 수탁자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하루하루 맨날 이렇게 지켜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다라는 점 판단하고 이제 이 투자 상품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새 ETF 이제 많이들 네. 일반 분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채권 관련 ETF 하게 되면은 다른 ETF 상품보다는 네.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하지 않으니까 네. 요새들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TF 관련 부분도 한번 조금 언급을 네. 해주시죠. 뭐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이고 펀드에서 채권형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아무리 1,000원짜리부터 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장내 채권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반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자산 운용사가 이러한 우리가 컨셉으로 펀드를 상장시켜서 ETF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다가가기가 쉽겠죠. 네. 어떤 상품, 어떤 채권 종목에 10,000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상장되어 있는 ETF에 10,000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ETF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요. 네. 여기에서 또 장점은 ETF 자체가 한 종목만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산 투자 효과로 투자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는 결국 수익률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급 주기에 따라서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 ETF는 분배금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내가 이 이자가 들어오고 이때 되면 금리가 이렇게 되어서 매매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실현하기가 조금 어렵죠.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다. 네,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내가 10,000원짜리 ETF를 사가지고 1,500원에 팔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나타낸 채권형 상품의 시가총액 순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네. 만기도 조금 짧고 아니면은 종합채권이라고 해서 뭐 AA- 이상이 3등에 지금 랭킹이 되어 있는데 네. 액티브는 조금 위험도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단기채 중심으로 한 ETF가 높다라는 거는 채권을 조금 ETF에 돈이 들어간 짧게 굴리는 예수금과 같은 개념을 한번 넣어볼까? 요런 게 이제 크겠고 넣을 때 그래도 금리를 더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종합채권 AA- 이상의 액티브하다. 네. 요런 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시총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채권형 펀드 쪽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ETF는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고르지만은 나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채권형 펀드를 선호할 텐데 네.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한번 물론 수수는 나가겠지만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펀드는 이제 뭐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은행 가서 할 수도 있고 증권사에도 할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서 요즘에 이런 펀드 관련된 것들 취급하는 곳도 있고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서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이를 잘 다루는 것이
채권 운용 매니저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네. 가격에 예민하고 민감하면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시장이 변하면 운용사 또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의 흐름에 맞는 상품을 출시를 하고 네. 돈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걸 이른바 미는 상품이 있겠죠. 네. 미는 상품에 하면은 그래도 좀 잘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미는 상품과 밀지 않는 상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부분은 한 회사만의 설명과 안내만을 듣고 판단하면은 조금 편향될 수 있다라는 점은 개인 투자자가 좀 인지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ETF는 이제 펀드 말고 네. 요즘에 또 파생 상품도 이제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네. 그 채권의 선물 거래 쪽 네. 이런 것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죠. 네, 개인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수급 영향력이 워낙 커서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조금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좀 넘어갈 개연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선물 거래라고 하면 결국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 상품 거래이지만 채권 투자 일환이 될 수 있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일정 금액만을 걸고 배팅을 하는 개인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내 기관이 채권을 매수했을 때, 현물 채권을 매수했을 때 선물을 매도해서 해지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내가 국채를 샀기 때문에 국채 선물을 매도해서 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겠죠. 그럼 외국인처럼 배팅 가격에 대한 방향성을 배팅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워낙에 조금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있다 정도로 알고, 채권 투자에 대해서 박식한 분들은 이제 선물 투자에 대해서 이제 금융 투자 회사의 파생 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MTS, HTS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요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채권형 펀드나 ETF가 됐던 뭐 잘 모르면은 우리 증권회사 지점 가가지고 네. 상위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서 또 사정상 증권사 지점에 갈 수 있을 만한 시간도 많지도 않고 네. 내가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좀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처음에 저축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테니까 HTS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대 네. 하는 방법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재직하고 있는 SK증권에서는 주파수라는 HTS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채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 찾아가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이 HTS, MTS의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을 얼마만큼 편하게 해주느냐가 각 회사의 이제 특장점이 되는데, 네. 요즘은 채권 투자가 이제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채권 화면을 더 많이 개발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사실 이쪽 전사 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네, 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세히 말씀드린 건 한계가 있는데, 네. 최근 둘러보면 채권 종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반가운 현상이죠. 그래서 HTS에서 당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단에 금융 상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쭉 이제 탭이 내려오는데 예. 일반 채권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일반 채권에서 다시 종합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네. 상품을 채권에 대한 부분을 상품을 검색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간접 투자인 펀드를 하고 싶다 하면은 금융 상품에서 네. 펀드를 누르면 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상품에 대한 부분인데, 상품 아까 금융 상품에서 일반 채권 들어와서 종합 화면 들어오게 되면은 돋보기로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회사의 회사채가 궁금하다 하고 누르면은 네.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자가 클릭을 해서 돋보기에 해서 클릭을 하면은 이 개요가 쫙 나오죠. 이자 지급 주기는 3개월이고 이자율은 3.15고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고 만기에는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 개를 눌러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날 발행된 채권도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네. 만기마다 금리도 다 이 표체가 다르게 발행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눌러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이 있는데 유동성이 어느 정도로 있구나 라는 점도 함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TS, MTS뿐만 아니라 각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시게 되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각 회사에서 장외 채권 시장을 통해서 조달한 회사채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한 이 정도의 금리 레벨을 원하는데 이런 채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화면은 현재 회사에서 지금 리스트를 한 걸 일부분을 스크린샷을 뜬 것인데요. 네. 지금보다는 금리가 좀 더 이제 또 변동성이 있어도 달라집니다. 네. 표면 금리가 우측에서 한 중앙과 우측 사이에 있고요. 네. 이자 지급 방식이 있고 세전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후 수익률 이렇게 있는데 네. 표면 금리를 한번 보시고요. 네. 세전 수익률, 개인 세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표면 금리가 만약에 2번 하나캐피탈의 1.67이어도 네. 세전 수익률은 4.84가 나와요. 네. 왜 그러냐? 표면 금리 이 표는 굉장히 낮을 때 발행이 되었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전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자 수익은 원천 징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네. 발행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만약 5%에 발행된 거를 샀습니다. 네. 그럼 1억을 투자해서 5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억 원짜리를 발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 표가 1.5%예요. 그럼 연간 150만 원만 나옵니다. 그럼 500만 원짜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150만 원짜리 받을 수 있는 채권 1.5%인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죠. 1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7천만 원을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은 세전 수익률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1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고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허들을 많이 여유를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발행 시장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통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데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세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인이 잘 모른다라면은 전문 상담원과 전문 PB와 상의를 해서 세금 문제도 잘 피해 나갈 수 있으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채권을 찾아달라. 이것을 잘 찾아주는 PB나 브로커가 유능한 채권 이제 세일즈의 역량을 갖춘 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느낀 거는 이게 홈트레이딩 시스템 하는 거는 이게 저희가 위원님이 이제 SK증권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샘플로 한 것인데요. 각 일반 분들이 다른 증권에서 이용을 많이 할 테니까 자기가 하시고 있는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처음에 돈을 연습 삼아서 많이 하지 말고 한 2, 3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몇 번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연을 정리하는 느낌 쪽으로 한번 흘러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시장 금리 쪽으로 얘기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에 영향을 받았고요. 네. 통화 정책을 통해서 또한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금융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떠한 방향성을 띠게 되겠죠.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유의미한 부분은 이미 채권 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에 대해서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타 자산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부분을 선행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장 금리를 통해서 경제와 물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는 오르게 되겠죠. 음. 좋지 않으면은 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는 좁혀지게 되면서 네. 수익률 곡선은 커브가 눌리는 플랫하게 되는 그러니까 평탄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경제가 좋으면은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스티프닝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 채권 시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로 불리시냐 베어리시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네. 경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지금은 두 번째가 물가인데요. 네. 물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지금 긴축적인 스탠스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채권 시장의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의 주적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가 나타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채권에서 기존에 주던 쿠폰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채권 시장 금리와 스프레드가 반영하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각 만기물별로 아니면 등급별로 굉장히 다 차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시장의 유동성까지 함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극도로 안 좋아지게 되면은요, 이 편향적인 금리나 스프레드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동성이 다 메말랐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든지 크레딧 스프레드가 굉장히 치솟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돈이 막 채권 시장을 들어오면서 눌리고 이런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적정 유동성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액자산가 분들이나 좀 뭐 부동산과 같은 느낌으로 일반적인 월세와 같은 인컴을 갖고 싶다 해서 해외 채권 투자, 특히 이제 신흥국채에 대해서 많이들 투자하시는데요. 네. 거기에서 요즘은 워낙 킹달러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네. 달러화 자산에 대해서도 새롭게 투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신흥국채를 투자해서 높은 금리를 매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월세 수입의 개념으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달러 자산, 워낙에 강달러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미국채 투자나 어떤 달러화로 된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네.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외화 채권, 원화 채권이 아닌 외화 채권에 대한 투자는 환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환율 변동. 네. 신흥 채권은 높은 금리이지만 신흥국의 환이 약세를 나타내거나 어떤 특정 방향성 강세를 나타내거나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흐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강달러가 되니까 달러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말하겠지만 채권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채권은 조금 아무래도 시계를 조금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달러가 세니까 1년 뒤에도 달러가 세다라고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환차익이 아니라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채권 분명히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네. 필요한 부분이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열어두고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고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해외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보가 우리나라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소버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한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워낙 예측 불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채권에 대한 뭐 기본 개념이라든지 용어 같은 거 네. 이런 거 또는 그 채권 관련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또 펀드 상품이나 ETF를 쭉 알아봤는데 그 일반 분들이 너무 이제 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 네.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채권 관련 펀드라든지 또는 ETF 분야 네.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시장 쪽에 전문가시니까 몇 개 이런 거는 다른 일반 분들이 보기보다는 좀 괜찮지 않느냐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현재 핵심은 물가에 대해서 아무도 가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주적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플레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플레와 중단기적으로는 물가가 과거의 저물가로 가기는 좀 어렵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호황으로 가야 되나 현재의 상황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화, 위축을 넘어서 스태그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은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위축이 나오고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높아졌다가 느리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역전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불안 심리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도 불안은 한데 단기와 비교하면은 장기는 그래도 인플레에 대해서 그 정도로 리스크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초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에 대한 투자의 리스크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기채에 관심을 가져달라. 네. 네. 단기채는 지금 통화정책 때문에 불안하니 장기채에 대한 리스크가 원래는 좀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경감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가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 느낀 것은 채권 투자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의 목적보다는 안정적인 인컴을 확보하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원화 채권과 플러스 알파를 가질 때는 강달러 뿐만 아니라 그냥 달러화 자산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우리가 이번에 인지할 수 있었다. 이번 인플레 국면에서 충분히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네. 달러에 대한 포지션은 조금씩 열어두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장기채와 달러와 채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 대상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좀 편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쭈고 싶은데 이제 위원님이 채권 쪽 아니라 부동산 부분도 이제 그 아까 무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가로 잘 알고 있는데 요새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좀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네. 많이 떨어지는 느낌 들어서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영끌로다가 무리하게 집 산 친구들 이자가 이제 확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금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것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집을 지금 꼭 사야 돼. 이게 좀 저울질한 느낌도 들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집을 산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연이어 보시기에 이제 기왕 집을 못 산 사람들은 네. 지금 매수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2, 3년 더 떨어질 거 예상을 해놓고 전월세로 사는 게 좋을지 부동산 쪽이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강달러 국면 하에서 네. 자산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것은 US 달러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측면에 있어서 네. 부동산의 매수 권고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채권 시장에 가장 먼저 반영을 했었고 인플레를 그다음 주식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가상화폐 이어서 이제 환율에 있어서 강달러에 취약한 국가들이 환이 이제 절하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매수 포지션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기는 가격 측면에서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워낙에 이제 소유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필수제로서 소유에 대한 개념을 접목을 시킨다라면은 1가구에서 1주택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세대들은 이번 이런 가격의 조정 국면에서는 뭐 취하는 것은 그나마 나쁘진 않은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금이 부채를 조달을 해야 된다라면 조달 비용의 급증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매매 시장은 위축이 되고 임대차 시장은 활성화라고 보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으로의 편중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누계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35만 건인데요. 네.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4만 건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일 기간 7월까지 누계로 임대차 거래 건수는 약 18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매와 임대차 거래 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매매가 15% 정도고 네. 임대차가 85%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거래가 편중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전세 자금 대출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달 비용이 커지게 되니까 목돈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전세보다 높아지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월세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수요가 월세에 몰린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면 월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가 더 올라가겠죠. 네. 전세는 떨어지겠고요. 네. 그러면은 연말쯤에는 지금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월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하반기 후반부로 가고 내년으로 갈수록은 월세와 전세가 다시 균형점을 찾아가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금리는 제가 통화정책 긴축정책의 후반부에 이제 종착역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피크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은 목돈을 조달하는 조달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의 금리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게 부담이었는데 부담의 고점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월세에 수요가 몰려서 월세가 올라가는 것과 비교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곧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조정장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니즈가 있는 가구는 한번 고려해 봄직한 이제 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형국은 20년과 21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임대차 시장은 급격하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편중에서도 월세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월세만 높아진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라는 점에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부에서 저희가 이제 개인들이 채권 투자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직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채권 관련 펀드라든지 ETF, 또 직접 투자를 할 때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쭉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부분도 알아봤는데, 그 모든 거는 자기가 생각해서 결론 내렸던 투자 판단의 결과로 귀결되는 거니까 신중히 판단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시청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